자, 혹시 그냥 두면 쓰레기인 재료로 뭔가를 만드는데 비싸게 팔리고 또 제품 하나하나의 특징이 다 다르고 또 스타일리시하다는 평가까지 받는 브랜드, 뭐가 생각나요? 오랜 기간 사용하고 낡아서 버려진 트럭의 방수포, 폐차의 안전벨트, 자전거의 타이어 튜브, 뭐 에어백 등등 이런 재료들로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계속 잘 팔려. 그렇다고 뭐 환경이나 재활용 같은 데 관심 많은 사람들만 찾는 것도 아니죠. 유명인들도 많이 매고. 이 브랜드가 시작된 스위스 취리히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이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를 막 쭉 쌓아놓은, 아무튼 그렇게 막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자 이런 느낌이 아닌데도요, 이미 전 세계에 매장이 300군데가 넘게 있고요, 막 사람들이 자기 이거 쓴다고 스스로 SNS에 막 올리고요, 막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잘 팔리니까 계속 재료가 되는 그 트럭의 방수포 모으러 다니는 직원들만 막 여러 명이고. 자, 이번 주제는요, 쓰레기로 빚어낸 빛나는 가치, 업사이클링의 대명사 프라이탁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소비더머니에서 프라이탁을 다뤄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저 학생 때도 있었던 브랜드니까 아 저거 한때 유행이겠지 계속 사겠어 싶었는데 계속 사더라고요. 제 주변에 젊은 직원들도 많이 사고, 뭐 요새 가방뿐만 아니라 뭐 지갑, 그리고 뭐 스마트폰 케이스, 무슨 줄, 뭐 고리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대 프라이탁 매장을 갔는데 이게 무더위인데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줄 서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전화번호 찍게 돼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밖에 갈 수 없게 하는 거 뭐 있는데 너무 많이 사지 말라는 거죠. 쓰레기를 살려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사면 또 뭐 그런. 아무튼 저 학생 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라이탁 1993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됐죠. 1970년과 71년생 연년생 형제인 마르쿠스 프라이탁과 다니엘 프라이탁 형제에 의해서 자기들 성씨를 브랜드명으로 탁, 이렇게 참 멋있죠. 근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라이탁 형제가 자란 스위스는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타이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재활용의 진심인, 재활용을 굉장히 잘한 나라거든요. 유리 용기의 경우에는 94%, 페트병의 경우에는 81%를 재활용하는 나라예요. 또 어떤 스위스 재활용 쓰레기통 사진도 보니까 되게 공개된 장소 한가운데 딱 있더라고. 그리고 스위스는 1970년에는요 아예 국민 투표로 연방 헌법에 환경 보호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다고 하고요. 근데 내가 스위스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아름다운 스위스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거 보러 막 사람들이 오고 막 그러는데, 스위스에 가보면 이렇게 어딜 가도 그냥 이거는 여기는 뭐 다 찍으면 엽서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 좋아. 난 처음에 스위스 갔을 때, 처음에 스위스를 갔는데 차 타고 갔거든요. 차 타고 여기 쫙 들고 가는데 그냥 내가 그림에서 보던 엽서, 왜 사진 엽서 같은 거 있잖아, 그냥 다 그래. 왜 뭐야 여기 이 나라 왜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멋있어. 짱이야. 아무튼 이 프라이탁 형제도 그런 분위기의 스위스에서 자란 거예요. 또 이 형제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나 봐.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 학교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차를 바꿔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까 막 모델을 막 보고 있더래.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형제가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배웠는데 차를 사지 말자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때부터는 차 안 사고 자전거 타고 막 대중교통 이용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요, 막 음식물 쓰레기로 직접 막 퇴비를 만들고, 장난감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 모아서 만들고, 또 형제들이 직접 그걸로 만들고 놀고. 근데 이게 뭘 안 쓰고 안 사고 여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요, 못 쓰는 물건, 또 안 쓰는 재료들, 자투리들 이거 모아가지고 새로 뭔가를 만드는 걸 원래 좋아했었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시던 작은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 사장님을 찾아가서 저도 알바하고 싶어요. 이 창문 디스플레이 있잖아, 디스플레이 꾸미는 걸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가게가 작으니까 사장님도 뭐 장식용품이나 뭐 이렇게 재료 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가 일자리를 줄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공사 현장에서 남은 재료들 막 가져다가 자기가 그걸로 직접 돈을 안 들이고 디스플레이를 꾸며가지고 알바비를 받고 막 그랬었대. 그리고 심지어 15살쯤에는요 여기저기서 못 쓰는 부품을 막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고 하죠. 아무튼 그렇게 성장한 프라이탁 형제가 20대 초반이던 학생 시절, 이때도 역시 자전거를 타고 다녔겠죠. 참고로 프라이탁이 대성공한 지금도 이분들이 면허 없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근데 부자니까 용도에 맞게 자전거는 여러 대 있긴 하대요. 아무튼 근데 이분들이 살던 취리히가 비가 자주 와요. 근데 그래픽 디자인 전공한 학생이었는데 당시에는 노트북도 잘 안 쓰고 패드 같은 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배낭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두 가지가 특히 불편하더래. 첫 번째, 비가 자주 오니까 종종 이 배낭 안에 넣어둔 스케치북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완료했는데 젖어버리면 낭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를 주로 타고 다니는데 백팩이 불편한 거야. 사실 그러면 좀 위험하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방에서 뭐 꺼내고 이런 경험 해봤어요? 근데 배낭에서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이렇게 앞주머니는 꺼낼 수 있는데 이렇게 안까지 막 손을 넣기는 어렵고 위험하고, 이 프라이탁 형제도 백팩을 메고 다니기에는 양쪽으로 이렇게 메고 간다 치면 자전거를 멈춰야만 뭔가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더래. 생각해봐요. 이게 메신저 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돌리거나 앞으로 메고 다니면 가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백팩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싫었대. 그래서 형인 마르쿠스가요, 가방을 새로 마련하고 싶은데 환경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물건을 새로 사기는 싫고, 또 한 달에 $300 렌트 내는 방에 룸메이트랑 같이 살 텐데 돈도 별로 없고, 또 방수가 잘 되는 메신저 백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직접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가방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집이 렌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시끄러운 도로랑 인접해 있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막 트럭들 막 계속 지나가고 시끄럽고, 근데 그 트럭들을 보는데 짐칸을 덮는 방수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타폴린이라고 하죠. 이렇게 덮개나 천막 같은 데 쓰는, 옛날에는 캔버스 소재에다가 뭐 타르 칠해서 쓰다가 언젠가부터는 PE나 PVC 소재로 쓰는, 방수되고 방진되고 UV 처리가 돼가지고 햇빛에 노출돼도 산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번에도 자전거를 타고요, 가까운 공장지대에 가서 방수포, 방수 천막을 얻어옵니다. 자전거에 낑낑 싣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룸메이트가 놀랬겠지. 그걸 또 욕조에다 넣고, 왜냐, 이 트럭에 방수포 막 5년 10년 이렇게 막 썼을 테니까 엄청 지저분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더럽고 냄새나고 하니까 그걸 막 욕조에다 넣고 막 세척을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그걸 세척하고 말려야 되니까 집에서 막 널어놓고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났다고 해요. 그리고 폐차에 있던 또 안전벨트랑 뭐 자전거 튜브 등등 구해가지고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재봉틀을 가지고 드르륵 가방을 막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라이탁이 방수포로 만든 첫 번째 메신저 백이 탄생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트럭에 방수포를 구해왔으니까 이 구해온 게 부피가 컸을 거 아니에요? 가방 하나 만들고도 재료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은 재료로 가방을 한 뭐 10개에서 15개 정도 더 만들었대. 그리고 프라이탁 형제가 이 추가로 만든 가방들을 어떻게 했느냐, 역시 이럴 때는 친구들을 불러야 되죠. 친구들한테 팔고 또 집 앞에 나가서 팔고 그랬대요. 근데 뭐 친구들이 뭐 약간 끈적거리는 것도 남아있고 뭐 냄새가 좀 나는 것도 있고 막 무늬도 뭔가 좀 들어온 것 같고 한데 워낙 신기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큰 디자인은 같아 보여도 방수포로 만든 거니까 각각의 가방이 세부 무늬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고, 그러면서 또 엄청 튼튼하고 방수도 되고. 생각해봐요, 화물차 방수포인데 안전벨트에다 막 에어백까지, 이게 튼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간 사람들이 이 가방을 처음에는 좀 이게 뭐 생소하다 했는데 대부분 다 좋아하더래. 근데 이런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요, 이게 재미도 있고 용돈도 약간 되는 것 같은데, 디자인 일을 하고 여가 시간만 여기에 투자하다가는 그냥 취미에만 그칠 것 같으래요. 돈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형제가 아예 디자인 일 하는 걸 그만두고 가방 만드는 데만 올인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또 따로 투자는 받지도 않아요. 가방 하나 만들어서 팔면 그 돈으로 다시 2개 만들어서 팔고, 또 이게 팔리면 다음에는 또 4개 만들어서 팔고. 훗날 프라이탁이 대성공을 거둔 뒤에 이 프라이탁 형제들이요, 여러 기업의 브랜드 매니저들 그리고 또 광고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탁 브랜드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었죠. 아마도 프라이탁 같은 브랜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고의 계획이란 브랜드가 되려는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했고 또 그게 힘을 발휘했습니다. 투자자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또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이어서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가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비 많이 오는데 막 요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시절에 옷 수선하다가 갑자기 두꺼운 트럭 방수포를 막 박음질하면서 무리를 했는지 엄마의 재봉틀이 망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또 지금까지 가방 판돈에서 남은 거 한 100유로 정도를 들여가지고 산업용 재봉틀을 사서 가방을 또 더 만들고,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이 나서 프라이탁 가방을 찾는 편지숍들이 생겨나고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러면서 프라이탁 형제는 회사를 만들고 공장도 마련하고 가방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신모델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어려서 즐겨봤던 드라마에서 착안한 또 이름들을 막 붙이고요. 우리로 치면 무슨 뭐 장금이 뭐 이런 거지, 아니면 뭐 길라인 뭐 은탁이 뭐 이런 거. 또 이런 행보를 나중에 또 파우치 시리즈 만들 때도 계속 이어가요. 40걸이라는 뭐 있잖아. 블레어, 세레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요, 프라이탁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 했지.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막 이런 거에 열광을 하는 거죠. 또 아예 프라이탁 쓰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통한다고 느끼는 건지 자기네들끼리 막 커뮤니티를 만들고, 직접 막 프라이탁 메고 다니는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올리고. 프라이탁 형제가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커플이 프라이탁 가방을 메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프라이탁은 소비자들의 애정에 힘입어서 성장했습니다. 취리의
미국에 이어서 다보스로 또 매장을 확대해 나갔고요. 국외로도 매장을 넓혀가고, 특히 일본에서 프라이탁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죠. 프라이탁 형제가 놀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프라이탁을 좋아하고 수집가들의 열기가 대단했대. 예를 들어서 트럭 한 대 방수포가 쫙 있는데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떤 사람이 막 다 모으는 거지. 그걸 막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글씨가 막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또 올 블랙 가방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검은색만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 거야. 올 블랙 프라이탁 가방들이 이게 구하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프라이탁이 하는 일들이 겉으로 보면 별로 따라하기가 안 어려운 일들 같잖아요. 만들기도 쉬울 것 같고, 그 트럭 방수포 구에다가 알맞게 막 세척을 하고 자르고 뭐 박음질하고, 그래서 유사품들도 실제로 나왔어요. 또 같은 업사이클 컨셉을 도입한 업체들도 늘어갔는데, 또 이 업체들이 중국 등지에서 만들어 오니까 오히려 가격은 더 싸게 팔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프라이탁은요,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방수포 자체를 구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직원들을 구해가지고 직원들이 유럽 전역에 가서 방수포를 구해오고, 비용이 꽤 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계속 유럽 전역에 있는 그 트럭 정류장 주변을 배회하고 다닌대. 저거 예쁘다, 뭐 이게 저거 좋아하고 가는 거지. 가서 구해오고. 이게 뭐 지역마다 다른 게 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가로 세로 1m의 소매용의 경우에는 한 10,000원 안팎 정도 해요. 근데 또 그걸 가져오면은 그냥 수돗물이 아니라 빗물을 받아놓은 걸로 이걸 세척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찬물이 아니라 온수가 필요할 때는 또 공장 지붕에서 나오는 열로 또 가열을 하고, 이러니까 비용이 더 들겠지. 또 이렇게 구해가지고 세척을 한 방수포를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잘라가지고 디자인을 하고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봉질까지 다 스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다른 대륙이 아니라 유럽 안에서 이걸 다 대부분 해결을 해요.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고 당연히 제품 가격이 더 비싼데, 특히 뭐 음악, 미술, 뭐 저널리즘 등등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한테 인기가 높았어요, 프라이탁이.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보통 소위 이빨이 센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SNS 시대에 또 날개를 막 다는 거지. 사람들이 막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프라이탁은요, 창립 20년에 즈음한 2014년 아예 새로운 분야,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의류 시장에도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옷을 많이 팔아보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적합한 작업복을 찾는데 그게 없어서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견고한데 나중에는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는 옷이 없을까, 그런 옷을 원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소재를 개발하고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요, 아예 트럭의 그 방수포 자체를 PVC 소재가 아니라 튼튼하지만 결국 분해되는 소재로 바꾸겠다면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프라이탁이 코로나로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요, 커스터마이징한 가방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했다가 중단했다가 다시 하게 해주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들이 잘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노력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동시에요, 가방이 덜 팔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질리면 사람들끼리 교환해서 쓰라고 또 플랫폼도 직접 홈페이지에다 만들어줬어요. 홈페이지에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안티 온라인 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 프라이탁은요, 여전히 돈을 안 빌리고 수익이 나면 재투자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또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되게 높아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트럭 방수포를 구해서 만드는데 이 양을 급격히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 철학을 고수하고 있죠. 자, 이런 프라이탁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데 앞으로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약 30년 전 20대 청년들이 품었던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요?